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수익 금액, 제가 아까 전에 결산 메뉴 하면서 그 수익 금액은 이따 맞추는 거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 수익 금액 맞추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 쪽에 그 안내문이랑 파업청 수익 금액이 다르다 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번에는 요 안내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조금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안내문이랑 비교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맞춰야 되는 수익 금액은 제가 따로 여기다 적겠는데, 이번에 맞춰야 되는 수익 금액은 결국은 부가세 신고 시,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부가세 신고했을 때 매출이 잘못됐으면은 그 수정한 매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 매출 금액에서 괄호 9번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보시면 일반 과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괄호 9번, 그래서 1기 2기 합한 괄호 9번 합계랑,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은 세액공제 받으신 거 있어요. 그걸 잡이익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은 그 부가세 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이거 받으신 분들, 감면 세액 받으신 분들은 요것도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수익 금액에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재난지원금 받은 것도 이번에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더해져야 되는 게 그 뭐 사업장별로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국가 보조금 받으신 거 있으실 수도 있고, 유가보조금 뭐 이런 거 받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야 됩니다. 이게 더해진 게 결국 수익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내문상 수익금액이 이게 다 더해진 금액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6화를 진행한 시점이 아직 안내문이 나오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안내문을 받았다 이러시면은 그 안내문을 바로 그걸 맞춰서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과거에 신고했던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갖고 계셨던 부가세 신고서 상에 이 금액 먼저 더해 보시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다 이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누락했거나 이런 게 없다는 전제합니다. 당연히 매출 누락했으면은 누락한 거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포함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다시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가세 신고 시 요 금액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 더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도 더하시고, 그 외에 다른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게 더해진 금액이 안내문인지 이거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내문을 봤을 때 정확하게 뭐 확인이 어렵다 이러시면 한번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셔가지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이게 포함된 금액인지,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 금액으로만 맞춰서 수익금액 신고해도 되는지, 재난지원금 이런 거 따로 안 넣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번에 좀 약간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뭐 이걸 넣고 신고해야 된다,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예규가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난지원금을 넣고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은 요렇게 해서 먼저 내가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먼저 계산하신 상태에서 저희 장부를 맞추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거는 요렇게는 자동으로 부가세 마감하면 아까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입력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입력하는 방법을 교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국고보조금, 유가보조금 이런 게 있으시면은 지금 보는 화면처럼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어디서 기재해야 되냐면 그 재무제표 메뉴에 전표수기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재무제표 메뉴 가시면 전표 수기 입력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제가 아까 차이 조정해서 다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임의로 5월 31일 날 받았다고 할게요.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 차변 금액에다가는 인출금, 대변 금액에다가는 국고보조금 수입 해가지고 내가 재난지원금이나 뭐 그 외에 다른 국가보조금 받았다 이러면은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부가세 신고하셨을 때 받으셨으면은 저희 쪽 통해서 신고했더라도 아마 자동으로 안 잡힐 거예요. 근데 넣고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서상에 20-1번 보시고 금액 세액공제 받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첫 번째 줄에는 부가세 예수금 에서 차변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 줄에는 잡이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받으신 거 꼭 잊지 마시고 요걸 더 하셔야지 수익금액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 다 보시고 얘를 먼저 넣으시고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마감하시기 전에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환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제 뭐 각지 강의 들으면서 난 넣고자 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해 놓으셨다가 확인하셔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신고하셨더라도 이번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꼭 잊지 말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마감하시고 요것만 하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다 수익금액이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는 필요가 없을 텐데, 저희 쪽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가 세액공제 금액. 그러니까 그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은 그 괄호 20번 금액 해가지고 세액공제,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납부 발행세액공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그런 것들이 잡이익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가세 마감을 안 하시면은 잡이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쪽에서 신고를 안 했는데, 이지샵에서 안 했는데 그 잡이익으로 잡힐 금액이 있다 이러시면은 여기다가 인출금 잡이익 해가지고 금액을 그 괄호 20번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마감을 하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 쪽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랑. 근데 이제 보통 신고를 다른 곳에서 하신 경우에 이런 세액공제를 안 넣으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 마감을 저희 쪽에서 했다, 근데 세액공제를 나는 받은 게 없다 이러시면은 그냥 마이너스금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세액공제를 없애고 신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부가세 마감을 하시면은 실제랑 다른 세액공제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잡이익으로 세액공제를 맞춰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금액이 정상적으로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쪽에 최대한 복식장부 매출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뭐 도저히 맞추다가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금액 차이 나는 건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한 뭐 100원? 뭐 이렇게 1000원 단위?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인데 그런 절사까지 못 맞추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저는 그냥 6월 30일 놓고 12월 31일로 놓을 건데, 뭐 그때 뭐 매출이 안 맞는다면 그 해당 월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대한 맞추고 안 됐을 때, 그리고 저희 장부를 안 쓰셨던 분들, 네, 그래서 저희 장부를 안 쓰신 분들은 뭐 내가 지금 복식장부를 최대한 맞춘다고 맞췄는데 부가세 신고서상에 그 괄호 9번이랑 도저히 안 맞는다 이러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된 금액은 플러스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만약에 더 빠져야 된다 우리 장부가 이지샵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금액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지샵을 이용하셨더라도 이번에는 약간 특수한 경우라서 전표수기 입력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저희 이지샵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면은 먼저 최대한 복식장부 수입 매출에 그 과거 신고했던 부가세 신고랑 맞추시되, 세액공제 부가세 저희 쪽에서 마감을 했을 때 세액공제가 더 플러스가 된다든지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하면은 인출금 잡이익으로 잡아주시고, 매출은 최대한 맞춘다고 맞췄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얼마 차이가 조금 난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저장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은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고,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거, 수익 금액은 결산하시기 전에 아까 전에 여기 장부 마감 2월에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이제 마감 해제되는데 아까 팝업창에서 수익 금액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감 메뉴 장부 마감 2월에 오셔가지고 그 지금 장부상 입력된 수익 금액이랑 내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요 수익 금액이랑 맞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맞추신 상태에서 지금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매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다 맞아졌다 하면은 저희 쪽에서 신고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쪽에 신고를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매는 저희 쪽에 장부구매 교육 신청하기나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장부구매 교육 신청하기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장부 구매 해가지고 바로 종합소득세 구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미 구매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구매 누르시면 팝업창 뜰 거예요. 그래서 그 팝업창에서 구매 진행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매년 저희 개정세법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구매를 해주시고, 주의하실 게 뭐 단일 사업장, 딱 사업장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장에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사업장 한 곳에 구매하면은 나머지는 주민번호로 매칭해가지고 권한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별로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배우자도 사업을 갖고 있어서 그걸 또 이지샵으로 관리하고 나도 이지샵을 쓴다 이러면은 결국은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각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장을 운행한다 이러면은 한 곳에서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구매를 하실 때 주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주사업장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복식장부랑 뭐 경비율 아이디가 있다 이러면은 복식장부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복식장부로 신고할 아이디. 네, 거기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추가로 합산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주택임대업이 아닌 아이디에서 종합소득세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임대업이 있는데 주택임대업은 이번에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거고, 나는 뭐 서비스 업종이나 다른 뭐 음식 업종이 있다 이러시면은 음식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세무기장 대행 회원분들, 네, 그런 분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세무기장 대행 회원분들이 요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면은 난 신고대행 맡길 거면은 세무기장 대행 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신고대행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 메뉴는 자기 조정하거나 그 기장은 그냥 내가 했는데 신고대행만 맡기려는 분들만 여기서 구매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매를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복식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이제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복식장부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대상자분들이 들으시면 되냐면은, 먼저 단일 사업장 한 개만 있으신 분들, 네, 한 개만 있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또는 사업장 한 개가 있는데 나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 합산할 게 있어. 그러면은 이쪽 파트 들으시면 되고, 요것만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장 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어서 그걸 분리과세로 신고할 거야. 그러면은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할 거다 이러면은 다른 소득합산 쪽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는 사업장이 한 개만 있으면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또는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주택임대소득까지 있어서 그걸 분리과세로 합산하려고 한다 하면은 지금 요 강의에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요 케이스인 분들은 요 강의에서만 해결이 되실 거고, 뒤에 소득합산 단계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해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강의는 뼈대의 강의라서 다 들으셔야 되고, 그 소득합산하는 거는 추가로 어떻게 하는지를 첨부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강의에서는 이 케이스들은 요 강의로 끝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식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준비인데요. 신고 준비는 종합소득 자료 입력 들어오면은 첫 번째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상단에 일단 연도가 2020년도인지 보셔야 돼요. 항상 저희 이제 이게 연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연도가 맞는지 봐주셔야 되고, 아까 전에 종합소득 프로그램 구매하는 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내 주민번호로 된 아이디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민번호로 같은 주민번호 아이디는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먼저 소득금액 조정 여부는 처음에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쭉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완료로 되어 있는 거고, 미완료 되어 있고, 수익금액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리지 않았는지 점검을 하셔서 맞추시고 다음 단계 쭉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신고 유형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신고 유형 넘어가시면은 일단 신고 안내문 확인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홈택스 안내문 말씀드렸는데, 홈택스 안내문을 여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내문 요약본 보시려면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항상 열기 버튼 누르셔야 돼요. 크롬 사용하시는 분들 열기 버튼 누르시고,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설치하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고, 요것도 열기까지 누르셔야지 인증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인증서가 입력되는 창이 아마 여기 나올 건데, 나오면은 주의하시는 게 개인,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장 인증서가 아니라 개인 인증서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등록하시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수익금액 얼마인지, 타소득 합산할 거 있는지 이 정도는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쭉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거는 홈택스 가셔가지고 더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인증서가 갱신됐거나 잘못됐다 하면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오기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복식장부 분들은 복식장부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는 거겠죠. 일단 추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복식장부입니다. 그래서 복식장부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복식장부를 선택을 하시고 넘어오시는데요. 넘어오면 이제 기본정보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넘어오기 전에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거 선택하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저희 쪽에는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만, 그러니까 주택임대만 있는데 그거를 분리과세로 신고는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만약에 주택임대업만 있으면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분리과세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은 진행 안 된다고 뜰 거고, 사업소득이 여러 개신 경우에는 대상만 맞다면 분리과세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 외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있으시면은 그건 분리과세로 합산이 가능해서 저 이따가 분리과세로 합산하는 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택임대업만 있으시면은 종합과세로 무조건 놓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임대업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택 임대업 분들 위해서 이제 요거 구분하는 거를 조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종합과세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라가면서 보셔서 케이스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종합과세, 그러니까 주택임대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거는 결국 요거 장부 지금 현재 따라가시는 플로우대로만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만 이제 다른 사업 소득에 조금 얹혀서 신고를 하는 거라서 그 경우만 이제 추가로 소득 합산 단계에서만 뭐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참고해 주시되, 참고로 이제 주택수 계산이 이번에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공동명의다 주택이. 그러면은 이게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조금 기존이랑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분 비율이랑 이제 명의자들 소득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 상담 먼저 하신 다음에 내가 몇 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뭐 명의가 정확하게 단독 명의면 상관이 없는데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주택 임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인데, 기본 정보 메뉴는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초기화하기 버튼이 추가로 있어서 요게 이제 뒤에 쭉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게 조금 이상하다, 또는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다 해서 그냥 초기화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합주택 프로그램 초기화 한번 시키려고 한다 이러면 초기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화하기 버튼이 있고, 그리고 도시국은 요거는 지번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아니라 지번으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기장 의무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장부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하시고 다음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나중에 세액공제, 그 기장세액공제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다, 안내문상, 그러면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안내문상의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지금 복식장부로 신고하려고 한다 하시면은 여기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찍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놓고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세무조정인데, 세무조정에 들어가면 표준 재무제표 확인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서식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서식의 뭐 상세 내역은 저희 재무제표 메뉴 들어가시면은 각 그 계정 클릭하시면 팝업 창으로 거래 내역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헷갈린다, 어떤 거래인지 좀 금액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재무제표 메뉴 가셔가지고 한번 그 계정명을 클릭 한번 해서 팝업 창에서 거래 내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 단계라서 다음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수익금액 단계입니다. 수익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맞추고 아마 오셨기 때문에 다를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 수익금액 합계가 제가 아까 전에 수익금액 맞추는 법에 설명드린 그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보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조금 기타 금액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비랑 국고보조금 수익 그 외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기타 금액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영업외 수익으로. 네, 그래서 포함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합한 게 결국 수익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 단계인데, 여기서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습니까? 해서 예, 아니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간주임대료가 있거나 그 유형 고정자산의 2020년도 양도금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예라고 클릭을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다음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그 외 간주임대료 또는 유형 고정자산 양도금액이 없다 이러면은 아니요라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아마 부가세 마감을 하셨으면은 이 금액이 아마 알아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가세 마감을 안 하셨다 라든지 저희 쪽에서 신고 안 해서 마감을 안 했다 이런 분들이 작성하시는 요령을 좀 모르셔서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고서를 조금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신고서상에 영세율 말고 과세 해가지고 금액 1, 2, 3, 4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영세율 매출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괄호 9번에 요거 1억 100만원, 네, 1억 100만원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기, 2가 두 개 있으면 1기, 2기 합한 금액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세율 매출이 있다 이러면은 조금 달라져서 1, 2, 3, 4를 더한 금액을 아까 일반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5, 6번 더한 금액을 따로 여기 아래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 6번 더한 게 뭐 1기랑 2기 합한 게 200만원이다. 그럼 2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난 또 과세랑 면세를 겸업했다 이러면은 아래에 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이 나올 거예요. 면세사업에 대한 수익금액을 여기다가 더해주셔야 된다. 과세랑 면세를 같이 하셨으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부가세 마감이 안 돼 있으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아까 이 신고서에 맞춰서 입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정 후 총 수익금액이 이 위에 있는 이 합계랑 일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치를 해야 되고, 저희 쪽에 지금 새로운 기능이 그 부가세 마감, 연마감이랑 이런 걸 하시면은 국고보조금 이런 거는 아마 자동으로 들어올 거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냥 이제 맞춰서 할 거니까 그냥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1억 이 금액이랑 이거는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마감을 했는데도 이 금액이 안 맞다 이러면은 일단은 수익금액에 포함을 시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익금액 포함했는데도 안 맞다 하면은 그 부가세 신고서상의 세액공제 금액 괄호 20번 금액 이게 맞는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보시고 그 금액이 안 맞다 이러면은 이거 10,000원 추가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뭐 간주임대료 더했다가 그 차감하는 금액. 그래서 이게 부가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가 그 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뺐다가 더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 60만원이고 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 20만원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이랑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차감하는 게 생길 수 있고, 또 하나가 뭐 보조금, 아까 전에 뭐 제가 말씀드린 뭐 국고보조금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에 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 더한 게 위에 있는 금액이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를 안 하면 저장이 안 돼요. 이렇게 총 수익액과 조정 후 총 수익금액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액 검토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랑 일치시킨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야 되고, 일치시키는 거는 여기 총 수익금액 조정 내역에서 나온다. 네. 제가 교환에다가도 이제 뭐 어떤 금액을 불러오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적어놨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교육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금액을 적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기.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됩니다. 성공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시면 이거 미완료라서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요.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여기 감가상각비 명세서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확인하는 목적이라서 그냥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아까 앞에 화면이 부동산 임대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 주택임대업이랑도 좀 다르고. 그래서 주택임대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력 안 하고 그 자동으로 복식장부 입금출금에 입력한 게 갖고 와집니다. 그리고 여기 잔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주택임대랑 상가임대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기본 강의는 사실 다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길게 설명 안 드릴 건데, 복식장부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입금출금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입금출금 메뉴에서 잊지 말고, 내가 지금 2020년부터 장부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자 현재에 이제 사업용 계좌 없으면 현금으로 해가지고 현재에 보증금을 반드시 임대보증금 입금으로 놓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평잔이 맞아요. 예. 그리고 혹시 뭐 보증금 중간에 뭐 계약 만료라든지 이런 걸로 변동이 됐다 이러면은
뭐 사업연계에서 나갔다 이러면 반드시 출금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임대보증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지 지금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에서 이 보증금 계산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간주임대료. 요게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조금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복식장부 입금 출금 메뉴 오셔가지고 그 이 작업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이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임대업종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임대보증금으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금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체크하는 게. 그죠? 만약 있으면 얘라고 하시면은 나오는 팝업 창에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4번 여기서는 그 3번에 해당하는 거죠. 2번 질문.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축하셨습니까? 요거에서 예를 보통 하겠죠. 왜냐면 취득하거나 건축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랑 임대차 계약서 보시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도 당연히 알 수 없어서 불러오지 못하는 값이고요. 건축물 관리대장이랑 임대차 계약서 보시고 그대로 해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임대 시작일도 임대보증금의 기자 임대 시작일인데 만약에 올해 2020년도 1월 1일 이전이면은 2020년도 1월 1일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어렵진 않고요. 그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요거 총 수익금의 명세서를 하나 더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는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거는. 근데 이 보증금 등 요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공제액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공제액. 근데 공제액은 큰 순서대로 공제해야 돼. 3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뭐 7억, 뭐 3억, 1억 뭐 이렇게 있었다 이러면은 7억에서 3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7억에서 3억 공제하면 끝이지 그 물건별로 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합계가 3억이고 가장 큰 거에서만 3억으로 공제하는 거다. 근데 만약 1억 5천, 1억 이렇게 있다면은 첫 번째에서 1억 5천, 두 번째 거에서 1억 해서 이렇게 공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만 주택 임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까먹을 뻔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세무 조정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이제 잠시만요. 넘어오면은 자산부터 보시면 되는데 그 감가상각비 명세서는 확인이에요. 네. 그래서 2단계 기본조정부터 보면 확인 단계라서 요거는 이제 완료 표시가 돼 있을 거고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세공과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세금 항목으로 입력한 게 쭉 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재산세 사업장 재산세 냈다든지 이런 거는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벌금 낸 거, 사업장이 벌금 낸 거, 가산세 낸 거, 과태료 낸 거, 부가가치 낸 거, 소득세 낸 거 이런 것들 종합소득세 낸 거 이런 게 입력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다 필요경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교환에다가도 어떤 건지 나열해 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체크를 하셔서 해제를 시키셔야 돼요. 필요경비 처리를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 있어서 저희 쪽엔 항상 다시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에 수정하셨으면 다시 불러오기 하셔야 되고 그 복식장부에서 비용에서 아예 삭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난 삭제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이러시면 여기서 그냥 체크하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그 대표자의 국민연금을 비용으로 잘못 기재해 두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뜨면 안 돼요. 비용에다 입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을 하는 거니까 혹시 여기다가 입력해 놓으신 분들은 그거는 삭제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환에다가 이제 비용 처리 불가능한 거 많이 실수하시는 거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접대비 조정명세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접대비로 입력한 거 불러오는 거라서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항상 다시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근데 이제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복수사업장이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 있으실 때는 이걸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걸 누르셔서 이제 요건 장부상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라서 아마 알고 계시는 매출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수정은 하시면 안 되고요.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이제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 혹시나 다른 아이디를 추계로 신고할 거다. 추계 신고할 거다. 이러면은 영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추계 신고하는 거는 이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바꿔주셔야지 정확하게 들어가시니까 영원으로 반드시 바꾸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혹시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뭐 금액이 떠있다. 그러면 영원이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 만약에 요 아이디 아니라 다른 아이디에서 뭐 장부 수정한다 이러면은 여기 와서도 한 번씩 요 과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래 사항에 해당됩니까 해서 문화접대비가 있습니다. 문화접대비랑, 그리고 내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다, 뭐 엄마, 부모님, 뭐 내 배우자한테 뭐 매출을 일으켰다 이러면은 얘라고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해당 금액 입력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랑 뭐 야구 경기 봤다 이런 것도 문화접대비입니다. 뭐 미술품 전시 관람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 금액만큼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현재 경과되지 않은 지급이자, 은행이자, 보험료, 임차료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제 요거를 매번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거를 성급비용으로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을 제가 계속 매년마다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성급비용으로 잡아가지고 유보 처리를 하면은 내년도에 유보 추인을 또 직접 하셔야 돼요. 이 유보 추인이란 말 자체 되게 어려운데, 그 유보 추인 이런 말들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그 비용 처리를 100만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입력을 해놨는데, 그 실제는 이 보험료가 2020년 3월 1일부터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거는 메모장에 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는데도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험료, 은행이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의 보험료가 뭐 12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장부에다가는 120만원이라고 아마 기재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이자도 마찬가지,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월별로 나가시는 거면은 월별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럴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연별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2020년도 귀속분은 제가 그냥 월할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100만원이 2020년도 귀속분이고 2021년에는 20만원만큼만 결국 비용 처리예요. 그죠? 귀속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방부에다가 120만원이라고 적어 놓으시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거래처도 선택하시고, 해당 기간도 뭐 이렇게 3월 1일 그래서 뭐 지급액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이제 이게 아마 이게 일할상각돼서 조금 금액이 조금 차이 있을 텐데, 이 20만원은 이게 성급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20만원에 대해서 다음 신고, 그러니까 2021년 귀속분 신고, 2022년도에 하는 2021년도 귀속분 하실 때 이 20만원을 다시 그 비용으로 올리는 작업을,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면 유보 추인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말이 어렵죠.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매번 그 유보 명세서를 갖고 있다가 내년도 가서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직접 한다. 이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강의마다 말씀드리는데 요게 그냥 편하다, 그리고 난 다음 연도에도 요거 다 추인할 수 있다 하면은 사실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장부에 결산 다시 해제하시고 비용에 오셔가지고 내가 뭐 120만원으로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비용에 보시면. 그럼 오셔가지고 그 금액을 그냥 100만원으로 수정을 해요. 그리고 영원 해가지고 뭐 기타 거래처, 네, 보험료 있겠죠? 항목에.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하기 누르세요. 제가 시간 관계는 다 안 쓸게요. 그래서 하고 저장하기 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 나가 뭐 1월 1일자로 입력하시든 뭐 2월 28일자로 입력하시든 20만원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용 처리를 직접 나누셔서 이렇게 비용에다 입력을 하시면은 이 유보 추인이라는 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완전히 이제 맞는 방법은 아닌데, 개인 사업자가 이런 거를 챙기기 힘들고 사실 자기 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약간 조금 네, 편한 방법을 안내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별로 나가는 임차료, 월별로 나가는 이자 뭐 이런 거는 월별로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기간이 걸쳐져 있는 경우는 조금 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아니요라고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거나, 나는 가능하다, 나 내년도에 이걸 알아서 추인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하시면은 얘라고 놓으시고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뭐 재고자산 금액은 확인하시는 거고, 지급이자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지급이자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뭘 하시냐면은 이자율이랑 이자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자 받은 게 있다 이러면은 이자율 입력하고 그 이자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이자율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이자 바뀐 거 입력하시고 금액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여기서 뭐 사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요 두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빌린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금융기관이 아니고 뭐 이상한 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빌렸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저희 쪽에 건설업 쪽에 지원이 안 돼서 아마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 건설자금 이자는 이제 건축하실 때 들어가는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있으시면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계산하기 누르고 끝에 저장하기 누릅니다. 그래서 초과인출금은 자동으로 나와요, 저희 쪽에. 예, 그래서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계산하기 먼저 누르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대손충당금 요거는 없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범위가 큰 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량이 기재가 돼 있으면은 저희 쪽에 이렇게 바로 가기가 뜰 거고요. 만약에 기재가 안 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시는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 이렇게 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얘라고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없으시면 그냥 아니오라고 클릭하시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서 작성 대상을 정리해 놨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 네, 요거는 제외입니다. 제외되는 차종을 보시고 이거를 자가로 보유, 렌트, 리스한 적이 있으면은 요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명세서 클릭하면은 이제 나오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띄우지 않고 그냥 요걸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표식이 바뀌진 않아서 바로 가기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에 운행 기록부 작성 여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치해 놓고 있는 운행 기록부가 있으시면 여라고 체크해 주시는 거고, 없으시면 부라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혹시나 렌트랑 리스 하신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안 뜰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뜨는 거는 내가 기재를 해 놓는 경우만 뜨거든요. 지금 복식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안 뜨고, 렌트 리스가 있으면 안 뜨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운 칸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은행 기록부 있으시면은 직접 입력, 총 주행거리랑 업무용 사용거리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취득가액이랑 취득이랑 처분일 같은 경우에는 렌트 리스인 경우에는 임대 시작일, 임대 종료일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이 2020년 사이면은 2020년도로 끊으시는 건데, 뭐 2020년보다 더 2021년, 2022년도까지 간다 하면 2020년 12월 31일로 끊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자동 계산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장부에 입력한 차량 유지비는 첫 번째 차량이 나와요. 첫 번째 차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여러 대이시면은 금액을 차량별로 한번 옮기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 보험료로 입력하신 경우에는 여기 안 떠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보험료 따로 있으시면은 거기다 따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안 뜨니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런 조금 입력해야 되는 게 관련 비용에 좀 생길 수 있고, 렌트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뒷장에 넣어놨는데,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조금 계산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보시고 여기에 임차료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서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렌트 리스인 경우에는 조금 계산해야 되는 게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명세를 작성해 주시고 저장하기 누릅니다. 저장하기 누르면은 아래에 뭐 불산이백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세무 조정이 되는데,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이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도입됐는데 계속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이후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필요경비 산입을 세무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세무 조정을 하실 게 생기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전기 2월액 이런 거 입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기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신고했더라도 이건 불러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불러오질 않기 때문에 직접 요거는 2월액 있으시면 입력을 해주시고요. 아래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손실이 있으시면 요것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다 해주시고 저장하기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해야 될 거랑 명세서를 수정해야 될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보시고 이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그런 건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녹화된 거 들으시는 거니까 멈추셨다가 뭐 뒤로 가셨다가 멈추시고 또 입력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점검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다음 단계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이제 4단계 조정 마무리인데요. 세무 조정이 조금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조정 마무리 단계인데, 조정 마무리 단계는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제가 이것도 사실 매년 강의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용 내역 중에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정규 증빙을 안 받았으면은 요거를 이제 작성을 원래는 하셔야 돼요. 작성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 뭐 4천만원에 대해서 기타 영수증이다. 요거를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적격증빙은 여기 적혀있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돼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못 받았다 이러시면 그 금액만큼은 2%만큼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겠다, 송금명을 작성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내가 부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4%에 대해서. 네, 2%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는 작성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아니오라고 놓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날라와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돼 있으니까 이 가산세를 내야 된다. 이 가산세는 기한에 이자도 없기 때문에 지금 2%라고 해서 다음번에 2.3%가 되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2%면 나중에도 2%예요. 그래서 가산세 금액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아니오라고 놓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 그럼에도 나는 그냥 이번에 넣고 신고를 하겠다, 나 이번에 그냥 기타 영수증 낸 거 다 그냥 가산세 부담하고 신고할래 하시면은 얘라고 놓고 여기서 다시 불러오기 하면 기타 영수증 장부 입력한 거 쭉 내용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적격증빙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못 받아서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했다 이러면 제출 대상인 거고요. 만약에 뭐 세금 낸 거, 은행 이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영수증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금융보험 용역, 은행 이자는, 그리고 만약에 세금 낸 거 이런 거 국가등과의 거래 이런 걸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개인이어가지고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송금연세 제출분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못 받았다 이러시면은 그런 거는 다 명세 제출 대상으로 가주시고, 나는 이건 진짜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거나 또는 국가거나 뭐 이래서 못 받은 거다 이러면은 제출 대상에서 그 사유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작성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제출 대상으로 된 거는 요 금액에 대해서 2%만큼 나중에 가산세 명세서 작성 대상 단계가 있거든요. 저희 쪽에 세액 감면 공제 가산세 이만큼을 넣고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저는 아니오라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료 예의 들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험료 12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0만원은 올해 비용이고 20만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로 잡아야 되고 나중에 유보 추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을 썼었어요.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성급 비용에서 유보 현금 보험료 잡은 거 있다, 뭐 성금 임차료 잡은 거 있다, 성급 이자 잡은 거 있다 하면 여기서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불러오기 하면은 앞 단계에서 한 거는 자동으로 떠요. 근데 문제가 뒷단계, 그러니까 뒷단계가 아니고 과거에 했던 거, 과거에 내가 전년도에 요거 유보 조정 명세서 쓴 거는 불러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말잔액 있는지 직접 보셔야 돼요. 세무조정 계산서에 기말잔액 있다 이러면 기초잔액에 입력을 하시고, 뭐 전 아무거나 할게요. 그래서 성급금으로 이렇게 잡고 기초잔액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단기에 다 추인됐다 이러면은 단기 추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죠, 적기가. 그래서 내가 뭐 단기에 올해 다 추인됐는지 이게 증가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혹시나 있으신 분은 적으시고, 그리고 한 번씩 봐주시는 건 좋아요. 복식장부 대상자분들은 전년도에 요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를 보시고 세무조정 계산서 보시고 있으신지 보시고, 네, 얘가 있으면은 추인하는 거나 아니면 추인 안 하면 감소 증감 없으면은 00으로 놓고 기말잔액 동일하게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보시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도 아니오라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저는 접대비가 지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부인이 찍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시 불러오기 하면 방금 전에 보셨지만 금액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기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불러오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을 아마 비용 메뉴에 기재하셨으면 여기 기부금 얼마라고 해가지고 명세서 바로가기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기부금 입력을 안 해서 이렇게 뜬 거고, 네, 기부금을 만약에 내가 있는데도 입력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교환에다가 적어놨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식장부 비용에 기부금 메뉴 입력을, 기부금 항목으로 해서 기부금 기재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근로소득이 있다 이러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장 외에 근로소득도 있다 이러시면은 비용 메뉴에 기부금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세액공제 단계에서 기부금 입력하시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이에요. 대신에 두 개는 다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비용 처리를 했다 이러면 세액공제로,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소득공제로 처리를 할 거,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을 했다면 비용에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비용 메뉴는 어떻게 적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복식장부 메뉴 가셔가지고 비용 메뉴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이 일단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기부금 처리하시는 거 아니고 기부처한테 받으셔서 영수증 갖고서
여기다가 날짜는 뭐 12월 31일, 그러니까 뭐 1년 치면은 12월 31일, 그리고 영수증 건별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기부처 거래처 추가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 기타 거래처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고 항목은 기부금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부금.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여기다 기재 안 하고요. 그래서 기부금이라 잡고 기부처 적고 싶으시면 여기다 적고.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내가 기부금 영수증 한 장 받으신 거 합계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내가 만약에 카드로 기부했다 이러면 카드 선택하시고, 만약에 그냥 계좌, 그러니까 뭐 현금 주고 그냥 기부금 영수증 받았다. 또 현물도 있으실 거예요. 현물 있으시면 그냥 기타 영수증으로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따 명세서 작성하는 거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입력 안 하시고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는 전제하에 세무조정 단계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바로가기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보시고, 기부금 영수증 보시면 다 코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국세청에서 잡히는 거면 국세청이고, 그냥 영수증 갖고 있으시면 안 잡히는 거면 기타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시고 저장하기 누르시고, 네. 저장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 쪽에서 그 과거에 기부금 넣고 신고하셨으면은 전년도 2월에 불러오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종합소득세에서 저희 쪽에서 신고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2019년도가 아마 뜰 거거든요. 그래서 조회하셔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과거에 신고한 걸 건드리지 않으셨으면은 2월에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한번 해주시고, 마감이 그냥 되어 있는 상태시면은 저기서 바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러오게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기부금 명세서 갖고 있다, 전년도 거, 그러시면은 여기서 혹시 금액 없는지, 전년까지 이제 공제받지 못한 거 없는지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 있으시면은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기부금 금액.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누르고 저장하기,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없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할 거고요. 있으시면은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거 보시고 기재해 주시고요. 저희 쪽에서 신고했으면은 불러오기 가능하니까 불러오기 마감하신 다음에 불러오기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저장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 명세서도 한 번씩 다시 불러오기부터 해주셔야 돼요. 다시 불러오기 고 저장하기.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십니까? 묻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장이 공동사업자다, 공동사업장이다 이러면은 얘라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얘라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공동사업자를 쭉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포함해서 기재하셔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분배 비율을 100%까지 맞추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성명, 주민번호 다 쓸 수 있는데 공동사업자 다 적어주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시고 하면 되고, 공동사업장이 아니시면 아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만약에 지금 현재 공동사업장이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장인데 나는 지금 주대표자다 이러면은, 주대표자는 저희 쪽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부대표자는 저희 쪽 신고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부대표자가 신고가 되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쪽에, 저희 이지샵으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부대표자로 되어 있는 그 공동사업소득이 하나만 있다 이러시면 그 부대표자는 저희 쪽 신고를 못 하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데, 이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갖고 출력하셔가지고 홈택스 가셔가지고 부대표자는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대표자는 저희 쪽에서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무조정 단계까지 해주시면 그 다음은 소득합산 단계인데요. 소득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이디가 뜰 거고, 이제 저희 쪽엔 항상 다시 블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소득합산에서 그냥 사업장, 단일 사업장만 있으시면은 이거는 그냥 저장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그 첫 번째로 근로소득, 합산해야 되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근로기타 연금소득 합산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 소득합산 단계가 있는데, 저희 쪽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고 근로라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원천 영수증별로 다 기재를 하는 거니까 근로소득 2개시면 이렇게 2개를 기재하셔야 되고,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입력하는 소득의 지급자예요. 그러니까 지급자가 뭐냐면은 나한테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회사, 네, 돈을 준 회사라서 이건 내가 아니라, 네, 내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재하는 거예요. 상단에 그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보시면 상단에 내 그 거래 상대방, 그 대표자가 아니라 그 상호랑 사업자 번호, 네,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총 급여액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총 급여액이 있어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근로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개만 있으시면은 그냥 원천 영수증상 금액 적으시면 돼요. 제가 교환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방법 올려놨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 페이지 거 갖다가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소득세라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 입력하시고, 여기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있으시면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그냥 화살표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한 개면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2개가 되면은 재계산을 한번 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쪽에 여기 1000만원, 2000만원 있으면은 근로소득공제 각각 나오더라도 맨 위에다가 3000만원에 대해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 꿀팁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근로소득공제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 이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요게 적용이 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요게 적용이 돼서 금액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750만원 더하기 3000만원에 1500만원이면은 1500만원이죠. 1500만원에 15% 하면 얼마죠? 네, 아무튼 그 금액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암산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1500만원에 15% 해가지고 750만원 더한 금액.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뭐 100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000만원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여기는 0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다가 그 합한 금액을 얹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그냥 그 원천 영수증이랑 동일하게 각각 있으실 테니까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장하기. 그래서 다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기타는 이 앞에 코드만 바꾸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 똑같이 제가 그 원천식 영수증이랑 이렇게 어떻게 매치하는지 교환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 의무자란에 소득 지급자 입력하시고, 총 수익금액,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이 란에다가 맞춰서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는 거다.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교환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기타 연금소득 있으셔도 그냥 뭐 단계에서 한 번만 추가하셔도 돼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이렇게 합산해주시면 되고, 다음 단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한 가지 더 케이스 합산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갈 건데,
그 주택임대가 있으신데 다른 사업장이 하나가 있고 주택임대 말고 다른 사업장이 하나가 있고 그 주택임대는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거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맨 처음에 그 이제 케이스 어떻게 나눠지는지 주택 수랑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케이스에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나는 분리과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이제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니까 종합과세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데 그냥 주택임대는 분리과세로 합산해서 신고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래에서 예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뭔가 따로 한 게 없는데 앞에서 한 거 있긴 하죠. 신고 유형에서 그 예라고 있겠죠. 네. 그 분리과세는 예라고 선택을 하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이렇게 끝에 주택임대 분리과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건데 분리과세 대상 임대주택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 임대주택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임대주택인지 묻는 거라서 만약에 요 요건에 해당을 한다 이러면 예라고 체크하시는 거고 안 되면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결정세 계산서 작성해주세요 하면 이거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팝업창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팝업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랑 좀 바뀐 게 한꺼번에 임대 물건별이 아니라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요게 그 입력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계산하는 게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교환에다가도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필요경비는 등록주택의 60%, 미등록주택 50%. 그래서 만약에 물건별로 어떤 거는 등록됐고 어떤 건 안 됐으면은 따로 계산을 또 해야 돼요. 필요경비는. 그리고 또 공제금액도 어떤 거는 400만, 어떤 건 또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도 이게 한 번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임대 기간도 각 물건별로 다르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충족을 해가지고 한 번에 맞춰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물건별로 그냥 다 입력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번에 입력은 가능하지만 별표만 입력해서 신고는 가능하지만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물건별로 편하게 하고 그냥 저희 쪽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은 이제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없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아니요라고 해서 이게 안 뜨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마 예라고 하시면 이게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을 등록 임대조건 요건 충족된 기간만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끝에는 아마 비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 두 번째는. 그래서 입력 못하게 되어 있을 거고 임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네, 기간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냥 기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연간 월세 수입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임대 기간 2020년도 기속분입니다. 그래서 연간이니까 2020년도 기속되는 월세. 그래서 2020년도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그 900만 원이겠죠? 네, 그래서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고. 이 보증금 등의 총 수익금의 산입액은 조금 해야 되는 게 생겨요. 뭐냐면은 보증금이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작성해야 되는 대상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3주택이 아니고 1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거 작성 안 해요. 2주택이다 이러면 작성 안 합니다. 근데 3주택 이상이에요. 근데 주택수 합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조금 주택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먼저 세무상담에서 확인하시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 원이 넘어갈 때만 요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건별로 이렇게 있는데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은 보증금이 뭐 1억일 수도 있고 어떤 건 2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적수가 2억인 거를 해서 먼저 공제를 하시고 2억 기재하시고 제가 그냥 뭐 임의로 할게요. 자, 먼저 입력을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는 거고 나머지 그 1억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3억부터 되는 게 아니라 남은 3억에 대해서 2억만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남은 1억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남은 1억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3억 원 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각 3억 한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총수익 금액이랑 필요금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개만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임대 물건별로 조금 많아 보이지만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개까지 가능합니다. 저장해 주시고 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소형 임대사업자 감면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 대상되는 임대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 임대주택에 해당합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 이건 결국은 뭐 이 요건에 해당하면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받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감면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건 다 충족하는 거 보시고 요건 충족하네? 이래서 얘라고 선택하실 텐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라고 선택을 해버리시면은 요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취득금액에서 빠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결국은 나중에 과표, 양도소득 과표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커질수록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 감면을 받아버리시면 이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감면을 받은 것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감면세액의 20%만큼 농업촌 특별세가 또 과세가 돼요. 결국은 20%만큼은 뭐 감면도 아닌 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농업촌 특별세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감면을 받으시는 게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그냥 뭐 양도소득세 나중에 그냥 더 내도 되고 뭐 그러면은 그냥 누스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더 금액 차감돼도 되고 하면은 작성하기 이거 하셔가지고 작성해서 누르시면은 감면 적용될 거예요. 대신에 이게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또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조정 대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네, 그래서 만약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으시는데 이게 외부 조정 대상이 되는 감면 세액이다 이러시면은 이거는 세무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못 하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건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조정을 하실 거라서 복식부기인데 이거를 적용하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셔야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나는 요거 받겠다라고 하시면 세무대리인한테 의뢰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얘라고 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저희가 있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제 이런 허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아니오라고 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주택임대분들은 이런 분리과세에서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득합산 단계에서 뭐 근로기타 연금소득 있으신 거랑 주택분리과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 하실 거 추가를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손공제 단계인데요. 결손공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앞에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쓰실 게 없는데 아래 2월 교수금 명세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에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저희 쪽에서 과거에 신고하셨으면 전년도 결손금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마감 2019년도 거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전년도 결손금 불러오기 누르시면은 그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그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했다 이러시면은 그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13쪽을 보셔야 됩니다. 13쪽에 2월 결손금 명세서라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기재하실 때는 소득의 종류를 올바르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2019년도에 뭐 발생 금액이 있었다 500만원 그리고 그때 뭐 전기까지 공제액이 400만원이었다 그리고 2월 결손 잔액이 100만원 남았다 그러면 올해 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차피 이게 보면은 지금 저는 마이너스라서 공제할 게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올해 플러스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공제부터 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3,800만원 잔액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3,900만원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공제액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은 뭐 단기공제액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케이스는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단기공제액은 100만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신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기재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번 신고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교환에다 넣어놨는데 안 보면서 하니까 조금 감을 잡기 힘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신고서에 보면 이렇게 2월 결손 명세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있다면 2014년도 선택하시는 거고 발생금액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전기까지 공제액 란에는 현재 단기 공제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 공제액은 전년도까지 공제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00만 원을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만 원을 기재했는데 200만 원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인데 소득금액이 여기 마이너스 3,900이 아니라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아까 전에 그 200만 원을 올해 공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해서 100만 원 받겠다 또는 안 받겠다 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700만 원 플러스가 있으면은 올해에서 200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올해는 100만 원만큼만 플러스다. 여기에 소득금액 100만 원만큼만 플러스면은 여기다가 100만 원을 넣고 단기공제 100만 원을 넣고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선택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잘못 기재돼가지고 이렇게 뜬 건데 그래서 저장해서 다음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공제 단계입니다. 이제 결손공제까지 완료했으면 소득공제 단계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연말정산을 저희 쪽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이제 연말정산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직원 거 입력한 걸 대신에 내 거를 입력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별로 이제 어렵진 않고 이제 공제 대상인지 보시려면 내 부양가족이 현재 뭐 기본공제 대상자고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경로 모델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대상 안내 쭉 보시고 해당하는 게 있으시면은 여기 부양가족 추가 버튼 계속 추가하셔가지고 입력을 쭉 하시면 됩니다. 뭐 입력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체크박스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이면 기본에 체크하시는 거고 분여자면 뭐 하나니까 상관없는데 한부모면은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장애인이면 여기 그리고 출산 입양이면은 아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경로대는 위에, 자녀는 아래. 가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자녀인데 잘못해서 여기다 경로대다 찍으신 분들도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왜 이게 문의가 들어오냐면은 저희가 여기 주민번호를 보고 70세, 만 70세가 안 되면은 풀어버리거든요. 자녀는 당연히 만 70세가 안 되잖아요. 주민번호로 보면은. 자꾸 체크박스가 풀려요 이러면서 문의가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은 자녀에 체크하셔야 되는데 경로대다 잘못 체크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매치를 잘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면은 저는 이제 요 화면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화면이에요. 그리고 성실신고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화면이라서 이렇게 뜬 건데 이 경우에는 뭐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요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부금인데 여기 기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있냐면은 정치자금 기부금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 혹시 있으시면은 그땐 여기다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정치자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여기다가 기재를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주시고요. 그 외에 기부금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용 메뉴에서 입력하시고 세무조정 단계에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여기다가,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는 여기다가 기재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 우상무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비용 메뉴에다 기재는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있으신 거 여기다가 사업소득은 이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은 여기 소득합산에 근로소득 입력하고 나시면은 화면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입력할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소득자분들이 왜 근로소득은 더 많은지 궁금해 하시는데, 사업소득자는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자는 비용 처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제를 더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신용카드, 이제 직불카드 이런 거, 카드 공제 이런 것도 결국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가끔 사업소득자인데 요거 왜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공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 카드 공제예요. 카드 공제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쓴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거랑 중복으로 입력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말정산 때 받으셔가지고 그럼 연말정산 때는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기재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가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사업소득이랑 합산할 게 있으시면은 여기서 다시 연말정산 때 입력했던 걸 또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료 내 거, 보험료, 부양가족 거, 의료비, 기부금 이런 것들 다 기재를 하시는 거고, 기부금은 아까 전에 비용 처리 안 하셨을 때 여기다가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세무조정 단계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비용 처리를 했을 때만 작성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 소득공제 단계에서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세무조정 단계에 기부금 명세서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처리하시려면 여기서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진행해 오시다가 나는 세액공제 할 건데 아까 전에 세무조정 단계에서 잘못 처리했다 이러시면 거기 가서 삭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삭제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란 우선공제 여기다 입력하시고, 대표자, 본인 국민연금 입력하시고, 그래서 연말정산 하신 거 그대로 입력도 하시고, 혹시 추가되는 공제를 만약에 연말정산 때 입력을 못했다, 공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또 여기다 입력하시고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확정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든 공제를 다 반영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 화면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대상자가 없으실 텐데, 이 성실사업자라고 해서 이걸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면 화면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아닌데, 이 조건 체크해보기,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는 경우는 조건 체크해보기 누르셔가지고 내가 이걸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성실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랑은 또 달라요. 성실신고랑은 달라서 아마 세무서에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성실사업자의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거의 못 받으시는데, 혹시나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아까 전에 사업소득자는 되게 조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추가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외부조정 대상자예요. 그래서 복식부기인데 이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거다 이러시면은, 이런 경우는 제휴세무사한테 의뢰해서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복식장부 지금 신고하시기 때문에 복식장부 분들은 외부조정으로 해서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소득공제 단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인데, 기납부세액부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납부세액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화면은 만약에 프리랜서 소득,
지금 현재 신고하는 게 프리랜서 소득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소득합산 설명을 드릴 건데 소득합산한 소득 중에 3.3%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 이러시면은 여기에 그 3%에 대해서 이미 뗀 3%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내가 3% 뗀 거는 소득세에 대한 건데 결국은 내가 종합소득세로 지금 확정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이제 그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니까 과거에 납부한 그 3%만큼은 빼줄게, 기납부세액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3.3% 떼고 받은 그 소득을 원천치 영수증 보시고 기재하시는 건데 기재하실 때 가끔 본인 걸로 기재를 하세요. 근데 본인 이름이나 본인이 아니라 나한테 3.3% 떼고 소득을 준 곳, 그 회사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세에 대한 신고라서.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으시면 그 금액이고 없으시면 0이에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그 0.3%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게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시는 게 제가 3.3% 떼고 받은 소득 기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직원을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 3.4% 떼고 소득 지급한 그 직원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신고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면은 이해가 빨라요. 내가 지금 신고하는 거는 나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거죠. 나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직원은 여기서 포함이 안 됩니다. 직원 기재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하시고 내가 3.3% 떼고 받은 소득이 있다. 이러시면 여기다가 3% 기재하시고 확인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안내문에 요거 있으시면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내문상에 내가 이 중간인합세액 과거에 납부한 게 있다 이러시면은 그 중간인합세액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내문 한 번 더 보시고 중간인합세액 있으시면 기재하셔서 다음으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앞 단계에서 기재한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결정세액이 뜨겠죠?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다 결정세액. 그래서 이렇게 다음 단계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 가시면 되고 이제 산출세액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다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지금 사용자분들 입력 또는 확인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되어 있는 걸 다 순차적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서 확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한번 확인하기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가된 화면이 아직 한 5월 초중순에 반영이 될 예정인데 세액감면 신청서가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바뀔 화면을 조금 캡처해 놨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으시거나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요거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가 조금 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제 내가 상시 근로자 수를 알면은 그냥 월별로 쭉 적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상시 근로자가 뭔지 모르겠다. 내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인지 조금 어렵다 이러면 고용노동부로 문의를 해가지고 그 근로자 수를 좀 적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요거 감면 안 받은 대상이다 이러시면 상관은 없는데요. 감면을 받으시는 대상자 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신청서인데요. 세액공제 신청서에도 지금 하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다시 블록에 일단 눌러주셔야 되고 항상. 여기서 이제 요게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들이 코로나로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그 임대료 감면한 거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추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5월 초중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이제 요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부속명세서에서 인하한 시점 이후부터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거 임대 수익금액을 기재하시는 건데 문제가 하나가 이게 자기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외부 조정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자가 조정을 통해서는 이게 받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만약에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는 외부 조정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쪽에서 설령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걸 요건도 있거든요. 사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그래서 요건이 조금 많아서 제가 여기다 교환은 다 안 실어놓고 홈택스 가서 확인하시는 경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들어오시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공제 대상 나오고, 그리고 뭐 대상 건물, 그리고 문제가 나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임차인이 이 요건에 해당을 안 하면은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못 받으시고, 또 공제 세액은 뭐 어차피 자동 계산되니까. 그런데 공제 신청 제출 서류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 쪽에서 신고하면은 이 제출 서류가 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받으시게 되더라도 이거는 제출 서류는 별도로 서면으로 그 세무서에다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요 서류들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뭐 서면 제출이 어렵다면 등기로라도 보내셔야겠죠, 우편으로. 그래서 요거를 다 보내셔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공제 제외되는 대상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쭉 읽어보시고, 이제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외부 조정으로 한번 의뢰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하시고 꼭 제출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요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한번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홈택스 가시면은 메인 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득구분 계산서 얘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요거 농어촌 특별세 과세는 감면세 합계표.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뭐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인 거, 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라든지 뭐 그 성실사업자 그런 거 농어촌 특별세 과세되는 건 여기에다 기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금 바뀐 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여기서 바뀐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분들은 차감세액이랑 요 최저한세를 보셨을 때 최저한세가 차감세액보다 더 크면은, 그러니까 차감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더 크면은 그런 경우는 저장이 가능해요. 그냥 그래서 다시 불러오게 하신 다음에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최저한세보다 차감세액이 적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만큼은 세금을 최소한을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제 금액을 확인하게 누르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저장하게 눌렀을 때 뭔가 저장이 잘 안 된다 이러시면 한번 누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느려가지고 제가 교환을 띄우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배제금액 안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앞에서 입력했으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최저한세 배제금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액감면금액, 세액공제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제금액만큼은 여기서 감면신청서랑 공제신청서를 작성하게 누르셔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제금액만큼은 배제를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세액공제가 0이고 세액감면이 뜬다 이러면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서 배제금액만큼 배제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B 금액이 A보다 더 크면은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고 요거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게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은 가산세 명세서인데요. 가산세 명세서에서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다 신고하셨으면은 사실 요거는 작성할 게 없지만, 이제 추계소득, 만약에 내가 추가되는 추계소득이 있다 이러시면은 추계소득에 대해서 이게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그 추가되는 소득,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 그러니까 3.3%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그 추계소득으로 만약에 합산해서 기준경비율로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경우는 이 추계소득 가산세 계산하기 눌러서 그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자동 계산되는 게 저희가 이제 감면을, 그러니까 1개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신고하면은
감면해주는,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기신고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되니까 신고기간으로 1개월 이후에 기한 후 신고하시면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근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정기신고를 하시는 거라서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 기능은 이런 기능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뭐 정기신고고 만약에 다 장부예연 신고를 하신다면, 복식장부고, 네, 그런다면은 이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나 지급명세서를 기한으로 제출하셨다 이러면은 그 금액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아까 전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을 하신 분들, 그 중에서 명세서 제출 대상, 네, 제외가 아니라 제출 대상으로 하신 경우에는 증비물비 가산세를 미수치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4,000만원이라면 4,000만원 넣고 가산세 명세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넣고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교환에다가 가산세 계산하는 법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추계신고 가산세 계산하실 일 있으면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과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기 오시면은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 여기서 결과가 이제 주택, 분리가족 주택 임대소득은 따로 계산이 돼서 나오고요. 만약에 뭐 이런 거 없으면 다 0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만약에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전 마이너스 3,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종합소득 금액이 마이너스시면은 다 0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할 세액은 아래 뜹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있으니까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홈택스로 신고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거는 이제 홈택스 신고하기 쪽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